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경일 솔트룩스 대표와 함께 경제적 본능 일깨워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섭외 전화를 넣으려고 솔트룩스에 전화를 했거든요. 네. AI가 받더라고요. 네, 네, 네. 아니 사람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우리 작가님이 깜짝 네. 놀랐다고. 아니 저희 회사만 해도 상장 회사니까 네. 주주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그럼 음, 담당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죠. 음, 특히 우리나라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가 다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날은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때는 이제 AI가 대신 전화도 하고 받아주고 위로도 어, 해주고. 위로도 해주나요? 네, 그럼요. 야, 아니 얼마 전에 미국 네.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초청을 해서요. 이그나이트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바라보는 미래 AI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 자리였어요. 어떻게 보고 있대요? 내년부터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영어로는 에이전틱 AI, 음, 우리말로는 AI 에이전트 라는 세상으로 바뀔 거다. 뭐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동안 얘기했던 챗GPT 같은 거를 초고대 언어 모델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도 하고 네. 이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이제 에이전트의 시대가 시작이 됐다. 뭐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하는 음, 장소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거대 언어 모델이나 챗GPT는 아 글을 입력으로 넣으면 글을 생성해 주는 거잖아요. 네. 에이전트라는 것은 목적을 주면은 그 목적을 AI가 달성해 가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행동하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을 의미해요. 그런 음, 컴퓨터예요. 컴퓨터 시스템. 쉽게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형용화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올 겨울에 음, 지금 이 사태가 좋아지고 난다면 어 음 "하와이로 여행을 가고 싶다." 네. 그럼 "하와이 여행 가기 위한 걸 준비해 음, 줘."라고 하는 걸 챗GPT에 물어보면 챗GPT는 그냥 "하와이 여행을 3박 4 일로 간다."라고 하면은 어디 어디 가시고 어디 묵고 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에이전트 시스템한테 물으면 에이전트가 언제부터 가냐고 묻고 뭐 예산은 얼마 있냐고 묻고 그럼 그걸 가지고 적당한 비행기표는 일정이 이런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예약하겠냐? 그다음에 호텔은 오, 이런 이런 호텔이 있는데 그 네. 호텔에 묵는다면 그 근처엔 식당이 이런 데가 있는데 예약을 미리 해 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연결돼서 전체를 계획을 세워 주고 또 음, 사용자하고 동의를 얻으면 실제로 호텔 예약이나 비행기 예약까지 해 주는 거죠. 완전 이런 비서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 것들을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얘기하는데 이론이나 기술은 한 40년 된 이론이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잘은 모르지만 저는 챗GPT 요즘 되게 자주 쓰거든요. 네. 네. 근데 왠지 챗GPT는 당장의 검색은 안 되니까 음. 불가능할 것 네. 같은데 그러면 네. 챗GPT는 이걸 못하는 건가요? 그래서요. 챗GPT나 또는 저희가 LLM이라고 얘기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건 챗GPT도 있고 바드라는 것도 있고 또 음. 뭐 저희 회사 같은 데는 루시아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한 번 학습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요. 음. 한 번 학습한 거를 오랫동안 써야 되니까 최신 정보는 없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챗GPT는 1년 전에 제가 시험 공부를 하려고 책을 달달달달 외워서 공부를 하고 나서 1년 후에 시험 보려 그러면 최근 정보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오는 에이전트들은 일종의 AI 검색 기술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AI 검색 기술은 뭐냐면 제가 챗GPT 같은 애한테 물어보면 자기가 학습한 거 말고 얘가 알아서 검색도 하고 최신 음. 정보도 실시간으로 알아봐요. 음. 그래서 자기가 공부했던 것과 외웠던 것에다가 최신 정보를 결합해서 답변도 해 주는 거죠. 그게 요즘 뭐 구버나 퍼플렉시티 이런. 그렇죠. 구버나 음. 퍼플렉시티 같은 것들이 그런 서비스를 하는 서비스들이에요. 와, 저 네. 오늘도 썼거든요, 네. 사실. 진짜 사실 누구한테 물어보기 좀 부끄러운 것들 네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물어보면 대답 되게 잘해 주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그 전에 같은 케이스에 챗GPT한테도 예를 들면 "2025 년도에 내 운세는 어떻게 될까? 음음. 나는 몇 년 몇 월생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나오거든요. 네. 그 옛날에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게 나와요. 근데 최근 들어선 그런 얘기를 하면은 최근의 경제라든지 최근 어.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까지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될 거니까 이런 걸 조심해라." 이런 식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해서 생성도 하고 답변을 하는 거죠. 야, 진짜 음. 무궁무진하게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챗GPT가 바꿔 줬었던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은 글을 쓰거나 음. 그다음에 정보를 검색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 내년부터 시작되는 에이전트 AI 세상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에 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내년이라는 것은 뭐 어떤 변곡점이 있는 거예요? 뭐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어 굉장히 중요하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변곡점이란 영어 용어를 쓸 때 변곡점의 혹시 수학적 뜻을 아세요? 저 잘 모릅니다. 네. 문송합니다. 두 번을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자리가 네.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린 변곡점 뭔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곡선의 모양이 볼록한 데서 오목한 곡선으로 바뀌거나 오목한 음. 곡선에서 볼록한 곡선으로 바뀐다고 하는 게 변곡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거죠. 음. 근데 곡선이 모양이 바뀐다는 거는 경제가 성장하다가 쇠퇴를 한다든지 음. 쇠퇴하다 성장한다든지 하는 분기점을 의미해요. 근데 이거를 경영이나 경제 관점으로 본다면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음. 시프트가 일어난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완전히 전환이 돼요. 어. 근데 패러다임이 전환이 될 때마다는 어떤 특별한 변화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요. 음. 경제적으로도.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략적 불협화음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지금이 딱 그런 거예요. 음. 왜냐면 엔비디아에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게 맞아? 아닌 게 맞아? 인공지능은 거품이야? 아니야? 세상에 음.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 수 있어? 없어? 우리 회사는 그 인공지능 기술 도입해야 돼? 말아야 돼? 뭐가 음.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시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게 시작이 된 거는 지금부터 7년 전이에요. 어. 기술적으로는 네.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완전히 발전된 AI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음. 그래서 변곡점은 지금이에요가 아니라 이미 7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몰랐던 것뿐인 거예요. 어. 그리고 그 변곡점이 통상의 기술적 변곡점이 사회적 변곡점을 만들어내는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7년, 8년, 내년이면 8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무르익고 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하고 새로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아니라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중에 음.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전트 AI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AI 전체 개괄부터 한번 잡고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지금 변곡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미 왔는데 우리가 7년 차, 8년 차에 이제 알게 알게 됐고,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전체적인 그 시장으로 봤을 때 AI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시작인 거죠. 제가 그 어. 비유를 들어볼게요. 그 언제 처음으로 웹 브라우저를 쓰셨어요? 그때가 저 언제였더라? 유치원 20. 때나 초등학교 때일까요? 절 너무 어리게 보시나요? 저 그래서 네. 초등학교 6학년 뭐 그게 몇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년도쯤 되는 것 그게 같아요? 한 2000년 정도? 2000년이요. 그때 2000년을 우리는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것을 경험한 거는 2000년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터넷이 아니라 웹 브라우저를 사용한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걸 사용한 음. 거예요. 근데 그 인터넷 기술은 그 이전에 30년 전에 만들어졌고요. 사람들은 와. 많이 모르지만 미 국방성에서 핵전쟁이 나면은 핵전쟁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만든 거였어요. 그다음에 월드 와이드 웹조차도 언제 만들어지면 1989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되게 오래됐구나. 그러니까 1989년도에 팀 버너스리라는 사람이 만든 HTML이라는 것과 HTTP라는 것이 네. 사람들이 알게 됐었고 파급이 되기 시작한 게 1996년 5년 무렵이었고요. 일반인들이 알게 된 게 2000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술 변화가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지금이 어느 정도 시기인 거냐?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 걸로 알게 네. 됐지만 7-8년 됐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막 웹 웹브라우저. 네. 브라우저가 한 30년 후에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하면 사실 우리 되게 일찍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를 보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돈터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 얘기를 좀 해보면 기술적인 걸 이렇게 잘 조망해 보면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고 나서 그 기술을 어디에 쓸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있어요. 네. 그게 짧으면 5년, 길면 10년이 걸리거든요. 아까 인터넷이나 웹을 보면은 89년도에 기술이 나왔지만 그 기술을 쓸 수 있는 거를 발견을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95년 정도가 됐어요. 네. 그때 창업한 회사가 아마존이에요. 아. 아마존이 94년도에 창업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97년도에 상장을 했어요, 나스닥에. 네. 그때 저희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으면 지금 얼마일까요? 상상도 안 되죠. 네. 1,000만 원 그 정도면 살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때 LG에 있었는데 제 연봉이 2,0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봉의 절반을 만약에 아마존에 주식을 넣어놨으면. 넣어 놨으면 제가 계산했어요, 지난주에. 네. 대략 지금 300억 원이 돼 있어요. 300억이요? 예, 현금으로. 와. 그러니까 그 변화는 이미 그때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지만 2000년이 돼서야 사람들이 아마존 서비스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인터넷에서. 음. 그런데 그럼 아마존이 언제부터 이익을 내기 시작했을까요? 2005년, 6년이 넘어서예요. 그래서 어. 그 관점으로 본다면은 인터넷 쪽에서 우리는 알파고로 생각하지만 알파고보다 훨씬 중요한 게 트랜스포머인데 지금부터 7년 전이고 재작년 말에 이제 챗GPT가 나왔으니까 6년 만에 나온 거고요. 이제 돈 벌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수조 원대의 시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고 내년도에는 수십조 원의 시장이 된다고 봐요. 어. 그럼 그런 인공지능 기업이 돈을 벌기 시작을 한 거고 이익은 언제 내기 시작할까? 저희 회사는 회사가 만들어진 지 오래됐는데 인터넷이 아니라 인공지능만 하던 회사예요. 네. 근데 저희 회사는 2020년에 상장을 하고 인공지능에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저희 회사가 올해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출이나. 네.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업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언제 이익 구조를 만들어 갈까? 아마 그 전체 패러다임을 보면 한 3년 안에는 이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다양한 어. 서비스를 실험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되게 빨라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도가? 예전에 비해서는 점점 빨라지죠. 네. 그러면 지금 AI는 아주 초창기에 있다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그럼 AI의 발전 속도는 어떨지도 되게 궁금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옛날에 반도체의 발전 속도를 얘기하는 게 무어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2년에 두 뭐 배씩.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뭐 4년에 2배씩이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황스 법칙이니 뭐 그래서 2년에 2배니 뭐 이런 식으로 발전해 왔거든요. 음.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냐? 2년에 100배씩 그건 이게 무슨 이에요. 2년에 100배씩이 빨라지고 있다기보다는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발전은 저희가 인공지능의 뇌의 크기가 얼마나 빨리 커지고 있냐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뇌에 보면은 신경 세포들이 있잖아요. 우리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그 뉴런의 개수가 얼마나 빨리 커지고 있느냐로 그 비유적으로 보면 네. 그러면 인공지능의 뇌가 2년에 100배씩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무한 생성은 안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그게 그렇게 커져가는데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있죠. 같은데. 한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나온 지가 30만 년 됐거든요. 네. 우리 다음 종이 나온다면은 우리는 한 종입니다. 30만 년 전에 저희 조상이나 저나 유전자가 똑같기 때문에 저희 지능 수준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다음 종이 진화돼서 나온다 그러면 우리보다 뇌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질 것 같은데. 여태까지 커질까요? 기준으로 보면은 커지다가 오히려 주는 현상을 보이기도 해요. 뇌의 네. 용량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의 뇌가 더 많은 것들을 공부하고 커지는 것보다는 음. 더 효율적인 뇌를 만들고 그 뇌들이 서로 여러 사람들이 협력해서 사회를 만드는 방식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리고 사회를 만들려면 의사소통이 중요하니까 언어가 발전하고 네. 글과 그림과 수학과 같은 기호가 발전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우리 호모사피엔스 종족이 발전되어 온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인공지능은 어떠냐면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만 만들어 왔거든요. 머리가 계속 커져요. 그렇죠. 그럼 커진다고 해서 더 똑똑해질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온다고 보는 거죠. 네. 그럼 언제쯤 올 거냐? 사람마다 관점은 굉장히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년 만에 온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온다 그러고 그러기도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되고 한계가 오는 걸로 멈출 거냐가 아니라 그러면 새로운 인공지능 방식을 만들어내고 네. 인공지능끼리 사람처럼 협업을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이전트라고 아까 말씀드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물리적인 한계예요. 지금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 지능은 생물학적인 뇌잖아요. 네. 근데 인공지능은 사실은 수학적인 뇌고 그 수학을 누가 계산하냐면은 반도체 칩 위에서 계산을 하는 거죠. 네. 근데 반도체 칩이 지금 우리가 보면 빠르면 5년, 길면 10년 안에 한계에 도달한다고 봐요. 반도체 칩이 점점 빨라지는 거는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빨라지고 똑똑해지는 거거든요. 네. 첫 번째는
그 회로가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3나노 공정이니 5나노 공정이니 반도체 공정 얘기하는 건 네. 저 작은 공정은 그 우리는 반도체 게이트 랭스라고 얘기하는데요. 더 작은 반도체 회로를 만들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클럭 속도라 그러는데 우리 뇌의 주파수는 대략 평균 주파수가 60Hz거든요. 네. 엄청 느려요. 근데 우리 쓰는 컴퓨터 보면 기가헬츠잖아요. 네. 그럼 그 하나 펄스가 우리 심장에서 펄스 튀듯이 그 펄스 튀는 거를 점점 빠르게 만들면은 더 빨리 생각할 수가 있어요, 컴퓨터는. 근데 그거를 점점 빨리 만들면 에너지도 많이 소요되지만 열이 많이 발생해요. 뜨거워져요. 아. 그러니까 이게 더 빨리 뛰도록 만들려고 하면은 회로가 타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게 엔비디아 최신 반도체인 B100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아. B100이 열 문제를 아직 해결을 못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별짓을 지금 다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막 나온 반도체인 엔비디아 B100은 그게 블랙웰이에요? 블랙웰이요. 네. 네, 블랙웰 100은요. 어떻게 차갑게 만드냐면 물에 통으로 담가 버려요. 반도체를 물에 넣으면 사망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물이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이 있어요. 네,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에다 통으로 담가 버려서 하는데 그러면 냉각에 대한 비용이 증가가 되는 거죠.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도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를 더 작게 만들거나 그다음에 작게 만든 걸 더 크게 만들거나 더 빠르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네. 더 좋은 반도체가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학습하도록 만들어도 음. 물리학적으로 그걸 더 작고 더 빠르게 만드는 게 불가능해요. 네. 그게 이제 5년, 10년 안에 그 한계 부닥친다고 보는 거죠. 그 한계가 혹시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한계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블랙웰 100 같은 경우, 그러니까 B100 같은 경우다 그러면 그 B100은 지금 우리 B100의 성능이 우리 생각하면 훨씬 좋아요. 근데 이 성능을 떨어뜨리는 게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러니까 B100은 쉽게 얘기하면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메모리 반도체를 하이닉스하고 삼성이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메모리와 그다음에 연산을 하는 애가 메모리는 기억하는 애잖아요. 네. 기억하는 애하고 연산을 하는 애가 분리돼 있거든요. 네. 이게 70년 전에 만들어진 기술이에요. 되게 오래된 기술이에요.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터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폰 노이만 방식은 계산하는 애와 기억하는 애를 분리시켜 놨어요. 그게 GPU랑 HBM이에요? 그런 관계라고 보셔도 돼요. 또는 CPU와 메모리 관계라고도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를 사면은 이 컴퓨터는 인텔 CPU가 들어가 있고 삼성 메모리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네. 70년 전에 만들어진 기술인 거예요. 네. 그 당시엔 그게 효율적이고 지금도 그 방식을 그대로 써요. 그러면 어디에서 병목이나 어디에서 열이 발생하냐? 기억하는 것과 연산하는 이 사이가 병목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정보를 엄청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기억하는 애로부터 정보를 가져서 연산한 데 다음에 기억하는 애한테 다시 갖다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밴드위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지금 병목이어서 더 빠른 컴퓨터를 못 만들고 있는데 그 병목이 뭐 때문에 생기냐면은 바로 반도체인 HBM 때문에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때문에 생겨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부터 10배 더 빨라진다. 네.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10배 똑똑해져요. 그러니까 그 병목에 대한 문제를 누가 가지고 있냐? 삼성과 하이닉스의 메모리 반도체 성능이 미래 인공지능 성능하고 연결성이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굉장히 잘 만들어도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가 그걸 서포팅 안 하면 네. 인공지능이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로는 메모리 반도체 하나를 안 되니까 그걸 켜켜이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시루떡처럼. 네. 네. 그렇게 해서 빨리 만드는데 그러면 시루떡을 10개를 쌓아 올릴 수 있는데 100개를 쌓아 올릴 수 있을까요? 그건 못할 것 같아요. 넘어지겠죠? 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야. 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몇 개까지 쌓았어요? 지금 뭐 9개에서 12개, 15개 이런 것들을 이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비싼 기술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뇌에 기억하는 애하고 연산하는 애가 완전히 분리돼 있지 않거든요. 네. 우리 뇌가 통째로 같이 운전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인공지능, 이런 반도체를 만들거나 그런 컴퓨터를 만들자. 폰 노이만 방식처럼 연산하는 애랑 기억하는 애를 분리하지 말고 합치는 방식으로 해보자라는 방식이 있어요. 네. 그걸 뉴로몰픽 칩이라고 얘기해요. 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많이 들어보신 퀀텀 컴퓨터예요. 양자 컴퓨터. 그건 어.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양자역학적으로 생각을 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네. 먼저 뉴런 뭐라고 하셨죠? 뉴러멀픽 칩. 너무 뉴러멀픽 칩. 어렵죠. 네. 우리말은 없어요. 아, 네. 그거부터. 그거는 어디까지 개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뉴러멀픽 칩 같은 경우라 그러면 굳이 제가 비유를 한다 그러면요. 한 초파리 정도까지 왔어요. 아, 초팔이요. 네. 그러면은 양자는요? 양자는 아직 이거는 뭐를 비교하긴 어려워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컴퓨터니까 그걸 비교하긴 힘든데 실제로 양자 컴퓨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암호 해독하는 거거든요. 네. 암호 해독하는 그 하나로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보다 100만 배 빨라요. 와, 100만 배나. 근데 다른 분야로 봤을 때는 100만 배 느려요. 아.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음. 자기가 잘하는 거에선 잘할 수 있는데 대신에 양자 컴퓨터가 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인공지능하고 암호학 분야예요. 근데 그건 이제 실험에 들어가고 연구되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어요, 하고 혹시?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하이닉스와 삼성의 최대 경쟁자는 이 두 개네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자라기보다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새로운 방법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 지금 하고 있는 걸 하면서. 그럼 지금 삼성전자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거예요? 일단 이게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건데 모든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아, 못하고 있어요. 그래요? 첫 번째 고전 면치 못하는 거는 이제 파운드리라고 얘기하는 네. 위탁 생산하는 그 건데 TSMC가 잘하는 거. TSMC하고 격차도 있고 네. 적자도 누적 적자도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아니 삼성전자 최근데 왜 그걸 못해라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양산을 해내려면은 이 수율이라는 걸 높여야 되고요. 또 그 양산 반도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네. 설계할 수 있는 그 부품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그거를 잘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많이 아직은 저희가 부족한 거죠. 두 번째는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도 부족해요. 예를 들면 흔히 말하는 꼭 AI 반도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퀄컴 관련된 형태라든지 아니면 인텔과 관련된 거나 뭐 이런 쪽도 부족한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는 여전히 D램하고 SRAM은 전 세계 1위거든요. 네. 거기서 이익을 내고. 그런데 HBM과 같은 형태의 고대역폭을 갖는 반도체는 못 쫓아가고 있는 거죠. 하이닉스를. 그러니까 세 가지 부분 모두에서 위기라는 표현보다는 네. 부침이 있고 이걸 극복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할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의 진단은 이거죠. 지난 10년 동안에 이제 오너십 부분이나 리더십에 있어서의 실패가 있었다. 뭐 그런 표현도 일부는 맞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상속 문제를 포함을 해서 법적으로 여러 부침이 이제 회장에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기술자들이 아니라 CFO나 또는 경영 전략을 담당하는 분이 있었던 거죠. 혹시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비용을 낮추기도 하고 더 관심 갖는 영역을 기술적 혁신보다는 네. 비용적 안정성하고 생산성에 집중을 했다고 보는 시각들이 많죠. 그래서 삼성전자 요번에 이제 인사를 한 걸 보면 다 기술자로 뒤집어 엎었죠. 그래요. 세계적인 사례를 보면요. 지금 엔비디아 회장하고 엔비디아 주요 임원 누구냐? 다 다 공돌이 박사학위를 가지는 출신이잖아요. 공돌이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아마존은 어떠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떠냐? 또는 뭐 구글은 어떠냐? 다 공돌이 그러게요. 출신이에요. MBA를 하고 대표님도 나면 저도 공돌이고요. 그쵸. 네. 그래서 전 세계를 보면은 기술 회사는 기술자가 경영해야지 된다라는 트렌드가 점점 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트렌드를 읽을 수도 없고 도전하기가 힘들으니까. 그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삼성전자의 지난 길게는 10년, 짧게는 5, 6년 동안의 실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블라인드에 올리는 글들도 관리의 삼성이지만 혁신의 삼성은 이런 거 아니냐 하는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하이닉스는 지금 잘 쫓아가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도 좀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 하이닉스는 그래도 전 세계에서 HBM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했고 지금 상당히 큰 우위에 있죠. 하이닉스가 못 해내면 전 세계의 그
현재 반도체 중에서도 AI 반도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인데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5 년 10년 사이에 포화가 되고 한계에 도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실은 2007 년도에는 HBM이 삼성이 1 등이었어요. 네. 초보 단계였지만. 음. 근데 그 당시에 의사결정을 "HBM 그거 돈 되겠어? 접어."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거기 일했었던 분의 많은 분들이 HBM 전문가가 하이닉스로 간 거예요. 아이고 그때 다 뺏겼구나.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자기 전공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됐던 거고요. 아. 그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지금 HBM을 우리가 깨달은 게 작년이잖아요. 네. 그 2007 년부터 13 년까지 7 년이 걸린 거예요. 네. 그쵸? 그럼 지금부터 7년 후로 생각을 해 보면 지금은 새로운 준비라고 새로운 경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음. HBM은 아닐 거예요. 그래요? 예. HBM의 7년 후까지 유지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거가 다시 새롭게 나오리라 생각하세요? 새로운 구조 그걸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 음. 근데 지금 방식은 GPU가 있고 GPU 가까운 데다가 HBM 메모리를 쌓아 올려서 가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병목이 있어요. 이 부분 해결이 7년 안에 되지 않으면 현재 방식으로는 반도체 발전도 그렇고 AI 발전도 이제 한계에 도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제가 좀 거시적인 질문을 좀 해볼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우리나라 10월 경상수지 흑자가 났다. 근데 네네. 이거를 이제 주도해 나갔던 게 결국엔 또 반도체와 자동차였다 이거예요. 네네. 저 좀 걱정이 돼요. 자꾸 5년이 한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을까요? 그럼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저희 반도체가 자동차가 특히 자동차가 잘한 것도 사실이지만 음. 물론 오늘 아침에 제가 뉴스를 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내수가 불경기로 가면서 불경기 흑자할 가능성이 크죠. 내년에는 더 음. 심각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이 잘 돼서라기보다는 수입할 수 있는 내수가 뒷받침되지 음. 않고 경기가 불황으로 가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은 들어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기준으로 봤을 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기회만큼을 가진 나라가 몇이나 될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미국이 반도체 중국에 수출하는 거 통제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뭐 찾아보니까 하이닉스는 전량을 다 미국에 납품을 하고 있어서 뭐 타격을 안 받을 거고 삼성이 좀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이것 때문에 삼성이 좀 타격이 있을까요? 삼성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시장 전체가 중국에 아예 수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한국에서 생각보다 중국 수출이 반도체를 많이 해요. 왜냐면 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나 굉장히 하이스피드나 HBM만 생각하는데 전체 물량 중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반도체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수출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중국은 제상 국가를 통해서 우회도 많이 해요. 네. 특히 중국이 저희가 무서운 것 중에 하나를 보면 우리는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 반도체다. 그럼 엔비디아 반도체를 그대로 수입을 해서 그대로 사용하거든요. 음. 근데 중국은요. 뭐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해서 수입을 한 다음에 그걸 다 뜯어내 가지고서는 자기네가 다시 만들어요. 아.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가 쓸 만한 반도체를 또 만들어내요. 반도체와 음. 반도체 보드를.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흔히 말해서 우리가 회칼이라 그러죠. 사시미 칼. 네. 좋은 장비를 갖고 좋은 재료를 가져다 이렇게 싹 쓰는 거예요. 네. 우리 저 흑백 요리사에 나온 훌륭한 요리사님들이. 네. 그리고 쫙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정교하게 이렇게 정교하게. 해가지고. 정교한 기술 갖고 정교한 장비를 갖고. 네.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이만한 도끼 큰 중국 도끼를 갖고 네. 그걸 갖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보이는데 음식이 나오면은 마치 우리가 회칼로 썬 것 같은 음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뭉텅뭉텅하면서도 예. 그 방법을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 혁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무섭네요. 좀 무섭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중국과 미국의 사이에서의 경제적 텐션 문제 때문에 수출 제한 문제나 여러 제도적인 제한 문제 때문에 아마도 한국의 기업이 내년도 후년도 힘들지 않을까. 수출 문제 때문에 하는 거는 너무 단기적인 거고요. 3 년, 5 년이 지났을 때 최신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도 중국과 여전히 경쟁할 수 있을까라는 게 오히려 더 무서운 거죠. 중국과 경쟁할 수 있을까가. 예. 생존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가 더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재 롯데케미칼이 왜 힘들죠? 거기 지금 그 에탄일 중국이 너무 수출 많이 해서 그런 네.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생산하는 원가가 100불인데 지금 예를 들면은 뭐 16불인데 중국에서 지금 전 세계 공급하는 가가 13불인 거예요. 우리는 원가가 와. 16불인데. 근데 문제는 7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생산 공장 또는 해외에다 만들고 있는 생산 공장의 원가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원가였고 음. 또 순도도 그렇고 굉장히 좋았던 거죠. 그게 네. 얼마 만에 바뀌었냐? 7년 만에 뒤집어 엎여진 거예요. 중국에 의해서. 네. 그래서 7년 전에 그러면은 롯데케미칼에서 그걸 생각 못 했을까? 했죠. 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여전히 수익이 굉장히 높은 음. 사업이었고 이익률도 어마어마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중국이 쫓아오는데 그렇게 금방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랬구나. 그렇죠. 근데 6년 만에 7년 만에 원가를 낮춘 것도 원가를 낮춘 거지만 거긴 규모의 경제가 되잖아요. 네. 규모의 경제가 되면 단가는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원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롯데케미칼이 생존하기 힘든 구조죠. 그걸로는. 그것 때문에 지금 롯데 휘청휘청 하잖아요. 똑같은 게 반도체도 그래요. 아. 자동차도요. 자동차 반도체 둘 다입니다. 지금 예. 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중국이 쫓아오고 있어서. 예. 그 7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매직 넘버인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AI나 반도체 부분에서도 7년이란 기간 안에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죠. 7년 안에 예를 들자면 반도체 부분이 됐던 선박과 관련된 부분이 됐던 또는 자동차 부분이 됐던 실제로 중국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적인 사업적인 방법을 찾아내야지 되는 거고요. 네. 그 과정이 저희한테 숙제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도 저는 한국은 다행이라 생각해요. 왜요? 왜냐면 유럽은 우리 생각하면 유럽의 굉장히 선진국이 프랑스랑 독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도 프랑스, 독일보단 우리가 유리해요. 왜요? 기술적으로 저희는 그래도 도전하고 견뎌나고 경쟁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프랑스, 독일은 이미 그 경제적이나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 더 떨어져 버렸어요. 영국은 뭐 예를 들자면 금융이라든지 서비스라는 걸 그래도 지키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프랑스는 그러니까 농업 국가니까 그래도 그거는 있죠. 그런데 음. 첨단 기술은 있죠. 근데 독일이 문제인 거죠, 유럽에서. 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독일이나 프랑스나 또는 일본하고 봤을 때는 한국이 그렇게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쉽지 않다. 향후 7년이 그렇게 봅니다. 한 2030년까지는 결판이 날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해내야죠. 7년이 진짜 중요하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견제해야 될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중국이다. 이 말씀 중국에 해주셨어요. 수출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중국이 쫓아오는 게 문제다. 그렇죠. 야, 진짜 네. 무섭습니다. 롯데케미칼을 좋은 반면 교사로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에 꼭 한번 다시 모셔가지고 AI 더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